이 문제를 풀면 난 당신 거예요. 교수가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청소부가 단 몇 초 만에 문제를 해결하자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다. 이 방정식을 풀면 난 당신 거예요. 당신한테 필요한 건 남편이 아니라 따끔한 훈계야. 만원 강의실에서 청소부가 수학과 교수를 지적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짓밟는 데 익숙했던 여자가 조롱 섞인 제안을 던졌다가 패배했을 때 사회 시스템에 의해 먼지처럼 짓밟혔던 한 남자가 일어나 천재성은 지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의 승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파괴하려 했던 여자의 인생까지 바꿔놓는 이야기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세계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란다. 박진우 씨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천천히 체계적으로 칠판을 닦았다. 312호 강의실은 천장이 높고 나무 계단식 좌석이 줄지어 있는 넓은 공간이었다. 이곳은 수학과의 스타이자 권위 있는 상을 2개나 수상하고 23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한 최수현 교수가 강의하는 곳이었다. 학생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동료들은 존경했으며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그녀를 증오했다. 박진우 씨는 그들 중 하나였다. 42세의 청소부, 회색 작업복, 낡은 운동화, 구석에 놓인 물통. 그는 3년째 이곳에서 일하며 강의가 끝난 강의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웠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채지 못했다. 마치 실내 장식의 일부인 양글을 지나쳐갔다. 진우 씨는 익숙했지만 오늘은 무언가 잘못되었다. 강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보통 그는 모두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오늘은 옆 건물에서 수도꼭지가 고장 나 일찍 호출을 받았다. 급히 수리해야 했다. 그는 강의실에 들어가 조용히 구석으로 가서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다. 최수현 교수는 칠판 앞에서 정리를 설명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조용히 필기하며 듣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차가우며 위압적이었다. 이와 같이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면 이게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침묵. 최 교수는 강의실을 훑어보았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다음 강의까지 노트에 정리해 오세요.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모두가 들었다. 최 교수는 굳은 채 돌아섰다. 학생들도 고개를 돌렸다. 박진우 씨는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든 채 쓰레기통 옆에 서서 칠판을 보고 있었다. 뭐라고요? 최 교수가 차갑게 물었다. 진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3번째 줄에 실수가 있습니다. 침묵은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최 교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방금 뭐라고 했죠? 진우 씨는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칠판으로 다가가 수식을 가리켰다. 여기서 변환을 잘못 적용하셨습니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최 교수는 칠판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머릿속으로 수식을 다시 계산했다. 1, 2, 3, 박진우 씨가 옳았다. 실수가 분명했다. 최 교수는 천천히 그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 같은 청소부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드는 거죠? 저를 지적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진우 씨는 침묵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최 교수가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즉시.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집어들고 출구로 향했다. 그리고 명심해요. 최 교수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더 큰 소리로 덧붙였다. 청소부는 쓰레기나 치우는 겁니다. 수학에 끼어드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있을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모두는 아니었지만 상당수였다. 진우 씨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최 교수를 바라보았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 수준은 그보다 더 위였으니까요.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강의실은 속삭임으로 폭발했다. 최 교수는 칠판 앞에 서서 수식을 쳐다보았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청소부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지적했다. 이건 굴욕이었다. 망신이었다. 그녀는 수식을 지우고 올바르게 고쳤었다. 차가운 목소리로 강의를 계속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다. 그날 저녁, 영상은 대학 전체로 퍼져나갔다. 누군가 SNS에 올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영상은 조회수 10만을 기록했다.
제목은 스타 수학과 교수를 지적하는 청소부였다. 댓글은 양분되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감히 뻔뻔하다라고 썼고 다른 이들은 그가 옳았어. 교수가 틀린 거야 라고 썼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어떻게 청소부가 고등 수학을 알지? 라고 물었다. 최 교수는 댓글을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망신, 조롱, 그녀의 명성에 금이 갔다. 그녀는 학장에게 전화했다. 당장 그 사람 해고하세요. 학장은 머뭇거렸다. 최 교수님,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실수를 지적했을 뿐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어요. 그는 옳았습니다.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 실수가 분명히 있었더군요. 최 교수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던졌다. 그를 해고할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었다. 그가 옳았고 자신이 틀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최악이었다. 박진우 씨는 늦게 귀가했다. 조용히 문을 열었다. 집은 작고 낡은 가구와 빛바랜 벽지가 있는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소파에는 8살 된 딸 나리가 자고 있었다. 마르고 창백한 아이였다. 옆에는 곰 인형이 놓여 있었다. 진우 씨는 딸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리가 눈을 뜨고 미소 지었다. 아빠, 오셨어요. 우리 아가. 어서 자렴. 피곤해요. 조금. 나리는 아빠를 껴안았다. 아빠는 똑똑해요. 진우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왜 그렇게 물어? 선생님이 아빠가 청소부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했더니 안 믿으셨어요. 진우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리야, 똑똑한 건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달렸지? 아빠는 수학을 사랑해. 항상 그랬어. 하지만 때로는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단다. 나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내가 잘 지내라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딸은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고마워요, 아빠. 진우 씨는 딸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부엌으로 가서 식탁에 앉아 낡은 공책과 연필을 꺼냈다. 공책을 펼치자 페이지마다 수식과 방정식, 그래프가 가득했다. 이것이 그의 비밀스러운 삶이었다. 나리가 잠든 밤, 그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다. 학술지에 실리는 문제들, 교수들이 몇 달씩 매달리는 문제들을 그는 몇 시간이면 풀어냈다. 명성을 원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수학은 그에게 숨쉬는 공기와도 같았다. 수학이 없으면 그는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수학학회 웹사이트를 열었다. 3개월째 풀리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올라와 있었다. 진우 씨는 조건을 읽고 연필을 잡고 풀기 시작했다. 2시간 후, 문제는 우아하고 단순하며 아름답게 풀렸다. 그는 늘 그랬듯 익명으로 해답을 제출했다. 공책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다음 날, 진우 씨는 평소처럼 오전 6시에 출근했다. 복도를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웠다. 9시에 최 교수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진우 씨는 일부러 그 강의실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새로운 충돌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10시에 학장에게서 호출이 왔다. 그는 3층으로 올라가 학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학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희끗희끗한 머리와 온화한 눈빛을 지녔다. 그 옆에는 최 교수가 차갑고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다. 박진우 씨, 앉으세요. 학장이 말했다. 진우 씨는 긴장감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오 학장이 말을 시작했다. 어제 강의에서 최 교수님을 지적하셨더군요. 어떻게 실수를 아셨습니까? 진우 씨는 잠시 침묵했다. 수식을 봤는데 부호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등 수학을 좀 아시는군요. 최 교수가 차갑게 비웃었다. 좀. 라플라스 변환의 실수를 찾아냈어요. 그건 3학년 수준이라고요. 어디서 배우셨죠? 진우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학에서요. 오래전에. 학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대학에 다니셨습니까? 네. 어디서요? 진우 씨는 머뭇거렸다. 여기서요. 바로 이 대학에서 수학과 박사 과정까지 다녔습니다. 마치지는 못했지만요. 침묵. 학장과 최 교수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왜 마치지 못했습니까? 학장이 물었다. 진우 씨는 시선을 내렸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박사 과정으로는 돈을 벌 수 없었고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일로요? 딸아이 때문입니다.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보험도 필요했고 수술과 약값도 필요했죠. 그래서 박사 과정을 그만두고 여기에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여기서는 의료보험을 제공해 주니까요. 학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박진우 씨, 실력 확인차 지금 여기서 문제 하나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 교수가 몸을 꼿꼿이 세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실수를 본 것뿐일 겁니다. 학장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 교수님, 그래도 확인해 봅시다. 만약 정말 실력이 있다면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종이를 꺼내 문제를 적어 진우 씨에게 건넸다. 풀어보시죠. 진우 씨는 종이를 받아 조건을 읽었다. 어려운 문제였다. 비표준 경계 조건을 가진 사계 미분방 정식이었다. 그는 연필을 잡고 쓰기 시작했다. 최 교수는 회의적인 눈으로, 학장은 유심히 지켜보았다. 12분 후 진우 씨는 종이를 돌려주었다. 학장이 해답을 읽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정확하고 아주 우아하군요. 최 교수가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 훑어보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해답은 완벽했다. 심지어 자신이 풀었을 방식보다 더 아름다웠다. 학장은 존경의 눈빛으로 진우 씨를 바라보았다. 박진우 씨, 당신은 단순히 수학을 좀 아는 수준이 아니라 천재입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문제 푸는 걸 좋아할 뿐입니다. 학장은 생각에 잠겼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박사 과정에 복귀하십시오. 저희가 재정 지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당신 같은 재능을 가진 분이 바닥이나 닦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진우 씨는 침묵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합니다. 보험도요. 박사 과정은 그걸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학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디 생각해 보십시오. 진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학장실을 나섰다. 최 교수는 해답이 적힌 종이를 든 채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또 다른 감정이 들끓었다. 질투, 그리고 감탄.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최 교수는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신보다 문제를 더 잘 푸는 청소부, 박진우 씨에 대해 생각했다. 굴욕적이고 모욕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를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는 누구이며 왜 그렇게 재능이 있으면서 청소부로 일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를 모욕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걸까? 최 교수는 죄책감을 느끼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하고 차가우며 누구도 다가설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학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박진우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박사 과정 시절의 서류를 찾아주세요. 1시간 뒤 답장이 왔다. 서류는 인상적이었다. 박진우, 학점 4.3 만점에 4.28, 수석 졸업, 학술 논문 5편 발표, 권위 있는 장학금 수혜, 교수 3명의 추천서. 그러다 공백. 그는 박사 과정 2년 차에 그만두었다. 사이유, 개인 사정. 최 교수는 서류를 읽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스타가 될 수 있었다. 자신과 나란히 혹은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인생이 그를 부러뜨려 청소부로 만들었고 자신은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최 교수는 서류를 덮고 와인을 더 따랐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지만 답을 알 수 없었다. 박진우 씨는 밤새 잠 못 이루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학장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박사 과정 복귀 제안은 꿈처럼 들렸다. 과거를 되찾고 다시 원래의 자신, 즉 학자, 연구자, 존경받는 사람으로 돌아갈 기회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진우 씨는 고개를 돌려 나리를 보았다. 딸은 곰 인형을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했다. 얼굴은 창백했다. 늘 그랬다. 심장병은 매일같이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3개월 후에는 또 다른 수술이 필요했다. 복잡하고 비싼 수술이었다. 보험은 일부만 보장해 주었다. 나머지 거의 5천만 원에 달하는 돈은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박사 과정으로는 그런 돈을 벌 수 없었다. 장학금은 한 달에 50만 원 남짓. 월세와 식비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청소부 일은 월 250만 원의 완전한 의료보험을 제공했다. 그것은 구원이자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진우 씨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떠올렸다. 10년 전 그는 다른 사람이었다. 27세, 박사과정 2년 차에 유망하고 재능 있으며 눈빛이 살아있는 청년이었다. 지도 교수였던 마상훈 교수는 진우야, 넌 위대한 학자가 될 거야. 내 눈에는 보여라고 말했다. 진우 씨는 그 말을 믿었다. 하루 16시간씩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학회에 참석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연구는 인용되었다. 인생은 완벽해 보였다. 그러다 이수진을 만났다. 아름답고 활기차고 잘 웃는 여자였다. 그녀는 국문과 학생이었고 시를 썼으며 위대한 사랑을 꿈꿨다. 진우 씨는 첫눈에 반했다. 반년간의 연애 끝에 그는 청혼했고 그녀는 네라고 답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친구들, 교수님들, 저렴한 샴페인. 하지만 행복은 진짜였다. 1년 후 아내가 임신했다. 진우 씨는 기뻐하며 아빠가 될 준비를 했다. 육아 서적을 읽고 아기용품을 사고 미래를 꿈꿨다. 나리는 차가운 11월 아침에 태어났다. 3kg의 작고 검은 머리카락과 커다란 눈을 가진 아이였다. 진우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 울었다. 하지만 이틀 후 의사들은 말했다. 따님에게 복잡한 심장병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시급히요. 진우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수술비는 5천만 원이었다. 그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 박사 과정 장학금은 푼돈이었고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라 수입이 없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부탁할 곳도 없었다. 진우 씨는 대출을 받고 차를 팔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수술비를 마련했다. 나리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들은 말했다. 이게 마지막 수술이 아닐 겁니다. 몇 년 후에 또 다른 수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평생의 관찰과 비싼 약이 필요했다. 진우 씨는 깨달았다. 박사 과정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다. 의료보험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다. 그는 박사 과정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학위도 없는 수학 전공자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었다. 보험 없이 푼돈을 제한하는 곳뿐이었다. 그러다 구인 광고를 보았다. 청소부 구함, 정규직. 첫날부터 의료보험 제공. 진우 씨는 면접을 보러 갔고 즉시 채용되었다. 마상훈 교수는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애원했다. 진우야, 넌 빛나는 미래를 버리는 거야? 우리가 돈을 마련해 줄게. 내가 돕겠네. 하지만 진우 씨는 거절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딸이 더 중요했다. 그는 자신이 공부했던 바로 그 대학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학생 시절 앉았던 강의실 바닥을 닦고 자신을 알던 교수들의 연구실 쓰레기를 비웠다. 몇몇은 그를 알아보고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진우 씨는 익숙해졌고 투명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웠다. 아내는 견디지 못했다. 1년 후 그녀는 떠나며 말했다. 난 청소부랑 살 수 없어. 내가 꿈꿨던 삶은 이게 아니야. 이혼. 그녀는 딸을 포기하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진우 씨는 나리와 함께, 빛과 함께, 증오하는 일과 함께 홀로 남았다. 하지만 그는 딸을 위해 버텼다. 나리가 잠든 밤이면 그는 문제를 풀었다. 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수학은 그의 숨통이었다. 그는 해답을 학술지에 익명으로 보냈다. 몇몇은 필명으로 실어주었다. 무명씨라는 필명 뒤에 청소부가 숨어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진우 씨는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출근할 시간이었다. 그는 나리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다. 쪽지를 남겼다. 우리 아가, 아침은 냉장고에 있어? 3시에 올게. 사랑해. 아빠가. 집을 나섰다. 11월에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었다. 그는 교통비를 아끼려 대학까지 걸어갔다. 텅 빈 거리를 20분 동안 걸으며 어제의 일을, 차갑고 경멸에 가득 찼던 최 교수의 눈빛을 떠올렸다. 당신이 있을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우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의 수준이 어땠는지 몰랐다. 그가 쓴 논문을 그녀가 자신의 연구에 인용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하지만 무슨 상관인가? 지금 그는 청소부고 그녀는 교수다. 그들 사이의 벽은 넘을 수 없었다. 진우 씨는 아침 6시에 출근해 양동이와 대걸레를 들고
복도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8시에 학장이 그를 보고 멈춰섰다. 박진우 씨, 좋은 아침입니다. 제 제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우 씨는 허리를 폈다.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게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딸아이 치료비도 필요하고요. 학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오세요. 감사합니다. 학장이 떠나고 진우 씨는 계속 바닥을 닦았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놓친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9시에 최 교수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진우 씨는 옆 복도를 청소하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명료하고 차가우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정리와 증명, 복잡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진우 씨는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최 교수는 상수 변환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아름답고 명쾌했다. 그는 늘 그 방법을 좋아했다.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을 더듬었다. 잠시 침묵.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실수했네요.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속삭였다. 진우 씨는 웃었다. 별도 실수는 하는 법이지.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복도를 청소하고 지하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서버실과 오래된 자료 보관소가 있었다. 구석에는 책상이 있었다. 진우 씨는 쉬는 시간이면 그곳에 앉아 공책을 꺼내 문제를 풀었다. 오늘은 수학 포럼 사이트를 열었다. 2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겉보기에는 단순한 방정식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었다. 진우 씨는 조건을 읽고 생각에 잠겼다. 30분 후 그는 우아하고 짧은 해답을 작성해 익명으로 올렸다. 공책을 닫고 다시 일하러 돌아갔다. 1시간 후 자신의 해답이 수학계에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저녁에 진우 씨는 학교에서 나리를 데려왔다. 딸은 슬퍼 보였다. 아빠, 오늘 반 친구들이 놀렸어요. 무엇 때문에? 아빠가 청소부라고요. 아빠가 가난하다고 했어요. 진우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리야, 잘 들어. 직업이 사람을 좋고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아빠가 청소부인 건 내가 건강해야 하니까?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나리는 아빠를 껴안았다. 알아요,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진우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 우리 아가. 집에서 그는 저녁으로 라면과 김밥을 준비했다. 나리는 먹으면서 학교 이야기를 했다.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3개월 후 수술, 부족한 돈, 녹초가 되도록 일해도 여전히 부족한 현실. 한때는 교수가 될 수도 있었지만 청소부가 된 자신의 처지. 최수현 교수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 그의 수준이 아니라는 말. 그가 더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인생이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밤에 진우 씨는 또 잠 못 이루고 부엌에 앉아 문제를 풀었다. 포럼을 열었다. 그의 해답을 두고 수백 명이 토론하고 있었다. 이 무명 씨는 누구인가? 천재적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지? 왜 우리는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가? 진우 씨는 글을 읽으며 기묘한 공허감을 느꼈다. 칭찬과 감탄을 받았지만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한때 명성을 꿈꿨으나 이제는 바닥을 닦는 청소부, 외로운 아버지. 그는 포럼을 닫고 휴대폰에 있는 나리의 사진을 열었다. 웃고 있는 행복한 얼굴. 딸을 위해서라면 영원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더라도 모든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다음 날 대학은 소란스러워졌다. 학장이 긴급교수 회의를 소집했다. 진우 씨는 회의실 옆 복도를 청소하며 대화의 편린을 들었다. 누군가 익명의 필명으로 코발렙스키 문제를 풀었다. 해답이 천재적이고 우아하다. 아무도 그렇게 풀지 못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한다. 진우 씨는 웃었다. 그들은 그를 찾고 있었고 그는 대걸레를 들고 문 밖에 서 있었다. 최 교수가 회의실에서 나왔다. 진우 씨를 보고 멈춰서서 오랫동안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박진우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서 혼자 문제를 푸십니까? 진우 씨는 잠시 침묵했다. 네, 가끔요. 왜요? 수학을 사랑하니까요. 수학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최 교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박진우 씨,
강의 때 했던 말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무례했고 부당했습니다. 진우 씨는 놀랐다. 사과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은 아주 재능 있는 분입니다. 제가 당신을 모욕해서는 안 됐습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과받겠습니다. 최 교수가 손을 내밀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저는 수학과 교수 최수현입니다. 진우 씨는 손을 잡았다. 박진우입니다. 청소부이자 전 박사 과정 학생이었죠. 최 교수는 처음으로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가 떠났다. 진우 씨는 서 있었다.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 사이의 벽에 작은 금이 갔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었다. 최 교수의 사과 후 일주일이 지났다. 박진우 씨는 계속해서 강의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웠다. 하지만 이제 최 교수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건넸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가끔은 멈춰서서 딸의 안부를 물었다. 학생들은 이를 알아채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최수현 교수가 청소부랑 말을 하네. 무슨 일이지? 강의 영상은 여전히 화제였다. 조회수는 이미 300만을 넘었다. 기자들은 그 청소부가 누구인지 알아내려 했지만 대학은 침묵을 지켰다. 진우 씨는 카메라를 피했지만 침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다. 금요일 아침 최 교수는 강의를 위해 강의실로 들어섰다. 120명의 학생으로 가득 찬 공간. 많은 이들이 배우러 온 것뿐만 아니라 청소부에게 지적받은 그 교수를 보러 온 것이었다. 최 교수는 가방을 책상에 놓고 노트북을 열었다. 칠판에 강의 주제를 쓰기 시작했다. 비선형 미분방 정식. 문이 조용히 열렸다. 양동이와 대걸레를 든 박진우 씨가 들어왔다. 강의실은 얼어붙었다. 진우 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구석으로 가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다. 시선을 애써 무시하는 듯 했다. 최 교수는 돌아보다가 그를 보고 멈췄다. 침묵이 짙어졌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최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부 아저씨가 교수님 증명에서 실수를 찾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강의실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모두가 대답을 기다렸다. 최 교수는 박진우 씨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계속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네,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박진우 씨가 실수를 찾아냈고 그가 옳았습니다. 제가 틀렸고요. 학생들의 속삭임이 더 커졌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왜 청소부 아저씨가 고등 수학을 아는 거죠? 최 교수는 분필을 들고 칠판으로 돌아섰다. 그분은 그냥 청소부가 아니니까요. 이 대학의 전 박사 과정 학생이었고 재능 있는 수학자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흘러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지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은 속삭임으로 폭발했다. 수십 명의 학생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진우 씨는 쓰레기통 옆에서 굳어버렸다. 가슴이 철렁했다. 최 교수가 그의 비밀을 폭로한 것이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비싼 재킷을 입은 자신감 넘치는 남학생이 일어섰다. 교수님, 그가 그렇게 재능이 있다면 증명하게 하세요. 지금 여기서 모두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자고요. 강의실은 찬성하는 소리로 웅성거렸다. 누군가 외쳤다. 그래, 풀게 해. 최 교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박진우 씨는 여기서 일하는 중이고 저는 동의합니다. 진우 씨가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그를 돌아보았다. 진우 씨는 양동이를 바닥에 놓고 작업복에 손을 닦으며 칠판으로 다가갔다. 풀겠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남학생이 비웃었다. 아무거나요. 교수님이 내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요. 최 교수는 진우 씨를 보았다. 확실합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확실합니다. 최 교수는 생각에 잠겼다가 분필을 들고 칠판에 방정식을 썼다. 변수 계수를 가진 복잡한 3개 비선형 미분방 정식이었다. 이건 박사 학위 논문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보통 며칠은 걸리는 문제죠. 진우 씨는 방정식을 보고 분필을 들었다. 시간은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필요한 만큼요.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쓰기 시작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칠판을 주시했다. 그는 빠르고 자신감 있게 써 내려갔다. 변환, 대입, 단순화. 그의 필체는 명료했고 수식은 아름다웠다. 15분 후 그는 칠판에서 물러섰다. 다 됐습니다. 최 교수가 다가가 천천히
꼼꼼하게 해답을 읽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정확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아하군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강의실은 박수갈채로 터져나갔다. 학생들은 일어서서 소리치고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누군가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시작했다. 진우 씨는 관심에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게 칠판 옆에 서 있었다. 최 교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감탄, 질투,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자신감 넘치던 남학생이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다. 알겠습니다. 청소부가 문제를 풀 줄 아는군요.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그게 그를 학자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학자란 푸는 것뿐만 아니라 논문도 있고 학위도 있고 인정도 받아야죠. 진우 씨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라 청소부입니다. 그럼 이 모든 쇼는 대체 뭡니까? 진우 씨는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증명하라고 했고 저는 증명했습니다. 쇼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요. 남학생이 비웃었다. 진실. 좋습니다. 이게 진실이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위도, 논문도, 미래도 없죠. 문제를 푼다고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강의실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누군가 그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야유를 보냈다. 최 교수가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김민혁 학생, 당장 자리에 앉으세요. 학생은 앉지 않고 도전적으로 진우 씨를 쳐다보았다. 교수님, 이렇게 하죠. 이 청소부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교수님조차 풀지 못한 문제를 풀게 해보는 건 어때요? 그런 문제 있으시잖아요. 최 교수는 굳어버렸다. 민혁 학생, 그건 부적절해요. 왜요? 그가 못 풀까봐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풀어낼까봐 두려우신가요? 강의실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대답을 기다렸다. 최 교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학생에게, 이 상황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분노가 치밀었다. 좋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문제를 내줘. 그녀는 칠판으로 돌아서서 모든 것을 지우고 새로운, 훨씬 더 복잡한 방정식을 썼다. 적분, 미분, 경계 조건이 포함된 문제였다. 이건 제 박사 학위 논문에 있던 문제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이걸 푸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세상 누구도 이보다 빨리 풀지 못했죠. 진우 씨는 방정식을 보았다. 얼굴이 굳어졌다. 어려웠다. 네, 아주 어렵죠. 30분 주겠습니다. 만약 풀지 못하면 당신이 그저 운 좋은 아마추어라는 걸 인정하세요. 강의실은 경악했다. 최 교수는 방금 공개적으로 잔인하게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진우 씨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더 나은 사람으로 판명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신과 모두에게 그녀가 여전히 정점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만약 풀면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최 교수가 비웃었다. 30분 안에 풀면 당신과 결혼하죠. 강의실은 폭발했다. 학생들은 소리치고 웃고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수십 명이 추가로 생중계를 시작했다. 진우 씨는 말없이 서 있었다. 속이 부글거렸다. 그녀는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었다. 문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끊어졌다. 진우 씨는 분필을 들었다. 좋습니다. 30분, 시간 재세요. 최 교수는 휴대폰 타이머를 켜서 책상 위에 놓았다. 진우 씨는 칠판으로 돌아서서 쓰기 시작했다. 분필 소리만 들릴 뿐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그는 빠르게 변환하고 단순화하며 규칙성을 찾았다. 얼굴은 긴장과 집중으로 가득했다. 10분 후 그는 멈춰서서 몇 줄을 지우고 다시 시작했다. 최 교수는 지켜보며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너무나도 빠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20분 후 진우 씨는 다시 멈춰서서 방정식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더 빠른 속도로 다시 쓰기 시작했다. 27분 후 그는 칠판에서 물러섰다. 다 됐습니다. 강의실은 함성으로 터져나갔다. 최 교수가 칠판으로 다가가 해답을 읽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해답은 정확했다. 게다가 그녀 자신의 해답보다 더 아름다웠다. 진우 씨는 그녀가 보지 못했던
우아하고 단순하며 천재적인 접근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할 말을 잃은 채 말없이 서 있었다. 강의실은 청소부를 연호했다. 김민혁 학생은 입을 벌린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진우 씨는 최 교수에게 돌아섰다. 최수현 교수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강의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누군가 결혼해 라고 외쳤다. 최 교수는 그를 쳐다보았다.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농담이었어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농담이요. 진우 씨가 되물었다. 모두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카메라에 다 녹화됐고요. 지금 수백만 명이 생중계로 보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창백해졌다. 그가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말은 인터넷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녀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전 청소부와 결혼할 수 없어요? 침묵. 진우 씨는 슬프게 웃었다. 물론이죠. 제가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그는 양동이와 대걸레를 들고 출구로 향했다. 박진우 씨, 잠시만요. 최 교수가 외쳤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죄송합니다. 당신을 모욕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두려웠을 뿐이에요. 진우 씨는 돌아서서 그녀를 보았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제가 더 똑똑할까 봐요. 청소부가 당신의 세계관을 무너뜨릴까 봐 두려웠습니까? 최 교수는 침묵했다. 교수님, 그거 아십니까?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청소부입니다. 학위도, 논문도, 인정도 없죠. 하지만 당신에게 없는 것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정직함입니다. 저는 아닌 척하지 않아요. 저보다 낮은 사람을 얕보지도 않고 약한 사람을 모욕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최 교수는 그 자리에 남았다. 강의실은 조용했다. 학생들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떤 이는 비난의 눈초리로,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그녀는 강의를 마치지 않고 가방을 챙겨 강의실을 나갔다. 그날 저녁, 영상은 인터넷을 폭발시켰다. 교수, 청소부가 문제 풀면 결혼하겠다고 약속. 그리고 그는 풀어냈다. 3시간 만에 조회수 1000만,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는 천재다. 그녀는 오만한 바보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라. 기자들은 대학을 포위했다. 모두가 박진우 씨를 찾았지만 그는 사라졌다. 출근하지도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학장이 최 교수에게 전화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건 세계적인 스캔들입니다. 최 교수는 집에 앉아 영상을 보았다. 오만으로 가득 찬 자신의 얼굴, 당신과 결혼하죠 라고 말하는 모습, 천재적이고 아름답고 흠잡을 데 없는 진우 씨의 해답, 그리고 떠나갈 때 고통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빛. 최 교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모욕했고 이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박진우 씨는 3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기자, 방송국, 대학, 연구소. 모두가 천재 청소부의 이야기를 원했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진우 씨는 응답하지 않았다. 집에서 나리와 함께 밥을 해먹고 숙제를 도와주며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평범한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진우 씨가 문을 열자 학장과 또 다른 한 남자,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며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박진우 씨,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학장이 물었다.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백발의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정태영입니다. 대한수학회 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우 씨는 악수했다. 박진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나리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정 회장이 서류 가방을 꺼냈다. 박진우 선생님, 영상을 봤습니다. 최수현 교수의 문제를 27분 만에 푸는 것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신은 희귀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진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안을 하나 하러 왔습니다. 정 회장이 말을 이었다. 2달 후에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립니다. 국내 최고의 두뇌들이 모이죠. 명문대 졸업생, 박사과정 학생, 젊은 학자들. 우승자는 상금 1억 원과 국내 어느 연구소든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진우 씨는 허리를 폈다.
1억 원이요. 네, 대규모 과학발전기금에서 후원합니다. 저희는 당신이 참가하기를 바랍니다. 진우 씨는 침묵했다. 1억 원이면 나리의 수술비, 약값, 그리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었다. 왜 제가 참가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정 회장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시스템이 놓쳐버린 인물,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승한다면 재능이 지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줄 것이고요. 학장이 덧붙였다. 박진우 씨, 모든 것을 되찾고 당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줄 기회입니다. 진우 씨는 방 쪽을 보았다. 나리가 고개를 내밀고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돈과 수술, 딸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좋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참가하겠습니다. 정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훌륭합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올림피아드는 2달 후입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진우 씨가 서명했다. 손이 떨렸다. 정 회장과 학장이 떠났다. 나리가 달려와 아빠를 껴안았다. 아빠, 올림피아드에 나가는 거예요? 응, 우리 아가. 이길 수 있어요. 진우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해볼게. 나리가 미소 지었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분명 이길 거예요. 진우 씨는 딸을 껴안았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다. 올림피아드는 진지한 시험이었다. 경쟁자들은 강할 것이다. 그는 10년 동안 시간 제한을 두고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2달 동안 진우 씨는 준비에 매달렸다. 청소부 일은 그만두었다. 학장이 그에게 유연한 근무 시간과 더 높은 급여를 받는 학과 조교 임시직을 찾아주었다. 매일 진우 씨는 문제를 풀었다.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정수론 등 다양한 분야의 수백 가지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문제들을 풀었다. 그의 옛 지도 교수였던 마상훈 교수가 돕겠다고 나섰다. 일주일에 3번씩 찾아와 해답을 검토하고 조언을 해주었다. 진우야, 실력은 녹슬지 않았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속도가 필요해. 올림피아드에서는 1초가 중요하거든.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훈련했다. 5분, 10분, 15분, 시간 제한을 두고 문제를 풀며 완벽을 추구했다. 나리는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가끔 물었다. 아빠, 뭐 해요? 훈련하는 거야, 우리 아가. 이기려고. 왜 이겨야 해요? 내가 잘 지내라고. 내가 건강해지라고. 나리는 그를 껴안았다. 나는 이미 건강해요. 아빠랑 같이 있잖아요. 진우 씨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인터넷은 계속해서 들끓었다. 강의 영상은 조회수 2천만을 기록했다. 진우 씨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길에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는 카메라를 피하고 인터뷰를 거절했다. 오직 준비해서 이기는 것만을 원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사라지지 않았다. 스캔들 일주일 후 그녀는 학과 사무실을 통해 알아낸 진우 씨의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다. 박진우 선생님, 글을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써야만 했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틀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이 제 세계관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당신은 제게 정직함이 없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저는 오만함 뒤에 약점을 숨겼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얕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저는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천재이고 저는 그저 영혼 없는 학위와 논문 쪼가리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대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최수현 드림. 진우 씨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고백했고 마음을 열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는 짧게 답장했다. 사과받겠습니다. 솔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우의 최 교수는 답장을 받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2달이 지났다. 올림피아드의 날이 밝았다. 진우 씨는 대규모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했다. 거대한 홀, 수백 개의 좌석, 카메라, 기자들, 모든 것이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참가자는 30명, 40세 미만의 국내 최고 수학자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졸업생들, 박사과정 학생, 국제올림피아드 우승자들이었다. 진우 씨는 구석에 앉아 경쟁자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정리를 토론하며 웃고 있었다.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진우 씨는 이질적으로 보였다. 2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한 참가자가 다가왔다. 당신이 그 청소부.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직. 청년이 비웃었다. 얘기 들었어요. 최 교수 문제를 풀었다면서요. 인상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여긴 수준이 달라요. 문제 하나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요. 버틸 수 있겠어요. 진우 씨는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두고 보면 알겠죠? 청년은 콧방귀를 끼며 떠났다. 진우 씨는 홀로 앉아 있었다. 불안감이 커졌다. 그는 10년 동안 이런 사람들 틈에 섞여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해왔다. 그는 밤에 틈틈이 했을 뿐이다. 어쩌면 자신을 과대평가했는지도 모른다. 문득 옆자리에 한 노인이 앉았다. 진우 씨는 그를 알아보았다. 마상훈 교수였다. 진우야, 기분은 좀 어떤가? 긴장됩니다. 마 교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긴장하게. 자넨 준비됐어. 기억하게, 수학은 속도가 아니라 아름다움이야. 자넨 문제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지? 그들은 못 봐. 그게 자네의 강점일세.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마 교수가 떠나고 진우 씨는 홀로 남았다. 10분 후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다. 정태영 회장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국내 최고의 두뇌 30명이 상금 1억 원과 국내 유수 연구소 초청권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정 회장이 말을 이었다. 총 3라운드입니다. 1라운드는 2시간 동안 신문제를 풀어 15명이 통과합니다. 2라운드는 1시간 30분 동안 5문제를 풀어 5명이 통과합니다. 결승에서는 1시간 동안 단 한 문제를 풉니다. 가장 먼저 푸는 사람이 우승합니다. 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결승전 심사위원은 최수연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문제를 선정하고 해답을 평가하실 겁니다. 강의실은 속삭임으로 폭발했다. 모두가 박진우 씨와 최 교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진우 씨는 굳었다. 최 교수가 심사위원이라니 이건 함정이었다. 정 회장은 말을 이었다. 그럼 1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모두에게 문제지가 배부되었다. 진우 씨는 문제지를 펼쳤다. 다양한 난이도의 신문제. 2시간 타이머가 시작되었다. 진우 씨는 펜을 들고 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한 정수론. 3분 만에 풀었다. 두 번째는 더 어려운 기하학. 5분, 세 번째는 대수학. 7분에 그는 빠르고 집중적으로 풀어나갔다. 주위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펜 소리가 들렸다. 카메라는 모든 참가자를 비추고 있었다. 1시간 30분 후 진우 씨는 신문제를 모두 풀고 답안지를 제출했다. 첫 번째였다. 20분 후 결과가 발표되었다. 박진우, 신문제 중 신문제 정답. 소요 시간 1시간 32분. 이 장내가 술렁였다. 다른 참가자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1시간 후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15명의 참가자. 1시간 30분 동안 5문제. 문제는 더 어렵고 비정형적이었으며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했다. 진우 씨는 차분하게 풀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규칙성을 발견했고 단순하고 우아한 접근법을 사용했다. 1시간 20분 만에 끝냈다. 또다시 첫 번째였다. 결과는 5문제 중 5문제 정답. 소요 시간 1시간 19분. 그는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진출자는 5명 모두 스타였다. 박사 학위 소지자, 국제올림피아드 우승자들, 그리고 전직 청소부 박진우, 최 교수가 무대에 올랐다. 진우 씨는 2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직접 보았다. 그녀는 살이 빠지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으며 눈은 슬펐지만 자신감 있게 행동했다. 최 교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수현 교수입니다. 오늘 결승 문제를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우 씨를 보았다. 이 문제는 제 박사 학위 논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푸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세상 누구도 저보다 빨리 풀지 못했죠. 결승 진출자들에게는 1시간이 주어집니다. 장내는 조용해졌다. 진우 씨는 깨달았다. 그녀가 복수하고 있는 것이다. 1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서 그때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문제지가 배부되었다. 진우 씨는 읽었다.
극도로 어려운 문제였다. 변수 경계를 가진 비선형 적분미분 방정식. 조건을 이해하는 것조차 문제였다. 1시간 타이머가 시작되었다. 진우 씨는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 첫 시도들은 실패했다. 접근법이 통하지 않았다. 지우고 다시 썼다. 20분 후, 종이는 낙서로 가득 찼지만 해답은 없었다. 40분 후, 그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장내는 긴장감 속에 지켜보았다. 카메라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중계했다. 최 교수는 무대 옆에 서 있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50분 진우 씨는 모든 것을 지우고 다시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55분 절망. 갑자기 객석에서 마상훈 교수가 일어서서 외쳤다. 진우야, 3학년 때 배운 기본 해법 강의 기억나나? 경호원들이 그를 앉히려 했지만 진우 씨는 그 말을 들었다. 기본 해법, 3학년.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그는 오래된 강의를 떠올렸다. 변수 분리법.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진우 씨는 그 기본 해법을 복잡한 문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비정형적이고 아름답게. 3분 후, 그는 해답을 보았다. 우아하고 단순하며 천재적인 해답이었다. 59분, 진우 씨는 마지막 줄을 쓰고 손을 들었다. 다 됐습니다. 장내는 폭발했다. 최 교수가 다가가 종이를 받아 천천히 읽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해답은 정확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진우 씨는 그녀가 3년 걸린 문제를 1시간 만에 풀어낸 것이다. 최 교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정답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천재적이군요. 장내는 박수와 함성, 휘파람 소리로 터져나갔다. 박진우 씨가 우승했다. 장내는 기립 박수를 보냈다. 정태영 회장이 무대에 올라 진우 씨의 손을 들어 올렸다.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 박진우 선생님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질문을 외쳐댔다. 진우 씨는 현실감이 없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상금 1억 원, 나리의 수술, 미래. 갑자기 마상훈 교수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마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내는 조용해졌다. 마 교수는 서류철을 꺼냈다. 박진우는 단순히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10년 전 시스템이 잃어버렸던 천재입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뒤편 화면에 서류를 비췄다. 학점 4.3 만점에 4.28, 수석 졸업, 유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7편, 권위 있는 장학금 수혜, 교수 5명의 추천서, 장내가 웅성거렸다. 진우가 박사 과정을 그만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딸이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수술비와 보험이 필요했던 거죠. 그는 경력 대신 딸을 선택했습니다. 마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자신이 스타였던 바로 그 대학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곳의 바닥을 닦고 밤에는 익명으로 무명씨라는 필명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장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많은 이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천재적인 해답을 발표하던 미스터리한 수학자. 박진우가 바로 무명씨입니다. 마 교수가 큰 소리로 말했다. 수백 명의 학자들이 인용하고 수년간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박수 소리가 폭발했다. 진우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객석에서 나리가 행복에 겨워 울며 그를 보고 있었다. 정 회장이 진우 씨에게 다가갔다. 박진우 선생님, 국립수학연구소에 당신을 공식적으로 초빙합니다. 선임 연구원 직책입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 당신과 따님을 위한 완전한 의료보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진우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수락하겠습니다. 장내는 다시 한번 폭발했다. 그때 60대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비싼 정장 차림으로 무대로 다가왔다. 제 이름은 윤석영입니다. 자선재단 이사장입니다. 박진우 선생님, 제가 따님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 계층의 재능 있는 인재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당신의 이름으로 설립하겠습니다. 진우 씨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카메라 앞에서, 무대 위에서, 나리가 객석에서 뛰쳐나와 아빠를 껴안았다. 아빠, 이겼어. 아빠가 최고야. 진우 씨는 딸을 껴안고 자신에게 바싹 끌어당겼다. 마음속 모든 것이 무너졌다가 동시에 재건되는 것을 느꼈다. 10년간의 고통, 굴욕, 투명 인간의 삶,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인정, 정의, 새로운 삶. 최 교수는 옆에 서서 진우 씨와 나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녀가 다가왔다. 진우 씨는 그녀를 보고 긴장했다. 최 교수는 그의 앞에 멈춰섰다. 박진우 선생님, 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끔찍하게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모욕하고 꺾으려 했지만 당신은 모든 면에서 저보다 나은 분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침묵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최 교수가 속삭였다. 제발요. 진우 씨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만한 교수가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상처 입은 여인이 보였다. 용서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래전에요. 최 교수는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리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의사들은 아이가 완벽하게 건강해져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 씨는 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논문을 발표하고 강의를 했다. 그의 이름은 학계에 널리 알려졌다. 잡지들은 그에 대해 썼고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그는 재능이 환경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최 교수는 변했다. 오만함을 버리고 더 부드럽고 인간적인 사람이 되었다.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들은 가끔 학회나 세미나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격식 있게 대화했지만 점점 더 따뜻해졌다. 어느 날 최 교수는 진우 씨와 나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수학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리는 학교 이야기를 했다. 최 교수는 미소 지으며 들었다. 저녁 식사 후 나리가 소파에서 잠들자 최 교수와 진우 씨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있잖아요. 진우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절 구했어요. 뭐로부터요? 제 자신으로부터요. 저는 괴물이었어요. 차갑고 잔인했죠. 당신이 제게 거울을 보여줬고 저는 제 모습에 경악했어요.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은 저를 구했죠. 돌아올 기회를 줬으니까요. 최 교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네요.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벽이 없었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침묵만이 흘렀다. 1년이 지났다. 진우 씨는 국내 최고의 수학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용되었다. 나리는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에 다니고 웃고 화가가 되는 꿈을 꾸었다. 최 교수는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녀와 진우 씨는 자주 만났고 친구가 되었으며 점차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저녁, 진우 씨가 물었다. 수현 씨, 강의 때 했던 그 제안 기억해요? 그녀가 웃었다. 어떻게 잊겠어요? 제 인생 최악의 바보 같은 순간이었는데요. 만약 제가 동의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최 교수는 굳어버렸다. 네. 진우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동의합니다. 당신이 약속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요. 당신은 변했고 살아있는 진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최 교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진우 씨, 저도 사랑해요. 그들은 오랫동안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나리가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이제 아줌마가 우리 엄마 되는 거예요? 최 교수는 눈물 사이로 웃었다. 내가 원한다면? 원해요. 이야기는 승리가 아닌 사랑으로 끝났다. 벽의 양쪽에 서 있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보고 변화하고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난한 가정에 재능 있는 인재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박진우 재단은 수백 명을 도왔다. 그리고 누군가가 난 못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보잘것없어 라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천재가 된 청소부 이야기 기억해? 재능이 환경보다 강하다는 걸 기억해?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걸 기억해? 박진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모든 사람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진정한 힘은 직함이 아니라 정직함과 재능, 그리고 사랑에 있다는 전설로